3. 의료 서비스, 재활치료.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재활치료, 더 알아보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발달장애 진단과 관련된 영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 진단을 처음 받을 수 있는 곳은 의료기관입니다. 장애 진단 이전에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은 이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진단 후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발달장애로 처음 진단을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개인별로 적합한 재활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직접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들이 생애 주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과적, 외과적, 치과적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 가족들은 비장애인 가족들보다 돌봄에 대한 더 많은 부담과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에 취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도 의료 지원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에서 약물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발달장애에 동반된 특이 증상이나 문제 행동이 있을 때입니다. 자폐성 장애의 경우는 사회적 의사소통 문제 외에 과잉 행동, 자해 행동, 공격 행동, 습관적인 반복 행동, 강박 증상, 수면 문제, 불안 및 두려움, 우울감, 초조, 짜증, 부주의함, 틱 증상 등이 동반됩니다. 동반 증상의 빈도는 연구 결과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숫자 그 자체보다는 어떤 증상들이 동반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인지 발달 및 언어 발달의 지연을 비롯해 과잉 행동, 공격 행동, 수면 문제, 부주의 등의 정서적인 증상이나 행동적인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장애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인해 영유아 및 아동은 자기관리 및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가정과 학교 등에서 돌봄이 힘들어집니다. 또한 교육받는 시간에 문제 행동이나 다양한 동반 증상으로 집중과 교육에 어려움을 줍니다. 약물치료는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서 동반되는 증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전의 약물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롭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는 다시 약물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약물치료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약물치료는 장애 아동을 위한 여러 치료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선 약물치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과도한 기대보다는 부모 교육을 통해 약물치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치료 목표인 증상에 따라 약물의 종류가 정해집니다. 그 결과 약물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물치료의 목표가 되는 증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로 하는 증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약물이 결정되며 이후에 목표 증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약물치료의 효과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관찰 및 메모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제 약물을 정해서 주치의가 처방한 방법으로 복용하며 효과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넷째, 효과에 따라 치료 방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적의 효과가 나타나는 용량이 결정되었다면 유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미흡하면 다른 약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약물을 같이 투여하는 복합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째, 치료 종결 시점은 아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를 끝내는 과정인데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주치의와 상의하여 처음 목표로 했던 증상들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약물 치료 종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조금씩 약물 용량을 줄이면서 치료를 종결하게 됩니다.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발달장애가 동반된 뇌병변 장애 아동의 보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직형 뇌성마비와 혼합형 뇌성마비의 일부에서와 약물치료로 뇌전증 발달 조절이 어려운 난치성 뇌전증인 경우 인지발달 및 언어발달 등의 정상적인 성장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뇌전증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재활치료.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동의 경우 아직 엄마도 못해요. 발음이 나빠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처럼 다양한 원인과 증상으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입니다. 언어치료란 다양한 말,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치료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착석이 가능해야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고 효과가 있다. 엄마랑 분리가 가능해야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다 등 언어치료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언어치료는 아이의 말이 늦다고 진단되는 순간 즉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언어는 인지, 정서, 행동 발달 등 다른 발달 영역과도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나 입원 등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언어 발달이 늦다고 진단받는 즉시 치료를 시작하세요. 언어치료는 의뢰, 말언어 진단평가, 치료계획 수립, 치료, 진전평가, 종결의 과정을 거칩니다. 목표 미달성 시에는 목표 및 치료 전략을 수정합니다. 언어치료의 중재에는 치료사 중심 치료, 아동 중심 치료, 절충적 치료가 있습니다. 치료사 중심 치료는 중재의 목표, 중재에서 사용되는 자료, 중재 시 강화 방법 등 중재의 모든 부분을 치료사가 정하고 중재하는 것을 말하며 기법으로 훈련, 놀이 등이 있습니다. 치료사 중심 치료는 새로운 형태를 산출할 기회를 최대화한다는 면에서 장점은 있지만 반복적인 따라 말하기 등으로 아동과 치료사 모두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 중심 치료는 아동 주도를 중요시하며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활동에서 시작하여 치료 과정 내내 치료사는 아동의 관심사를 따라가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혼자 말하기, 병행 말하기 기법이 대표적이며 아동이 따라 말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치료사의 행동이나 아동의 행동을 아동이 할 수 있을 만한 언어적 표현으로 치료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절충적 치료는 치료사 중심 치료와는 달리 일반화를 강조하고 아동 중심 치료보다는 특정 언어 단위를 목표로 하는 방법입니다. 치료사 중심 치료보다는 덜 구조적이고 아동 중심 치료보다는 구조화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환경 중심 중재가 있습니다. 언어치료 기관으로는 병원, 복지관, 사설 언어치료기관 등이 있습니다. 병원 언어치료실은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소아과 등의 진료과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진료병원의 경우 대부분 언어치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크게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거의 대부분 언어치료실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정보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설 언어치료기관은 언어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도 있고 인지, 미술, 체육 등 여러 영역의 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을 검색하면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치료란 아이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생각, 감정, 행동 등을 알아보고 그것들이 보다 아이들의 적응을 돕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심리치료에서 다루는 것은 아동의 마음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것,
자신의 감정을 알고 다루고 표현하는 방법, 또래들과 적절한 대인관계를 갖는 것,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 크고 작은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것, 애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부모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심리치료에서 다룬 내용들을 가정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리치료는 의뢰, 심리평가, 치료계획 수립, 치료 실시, 재평가, 종결의 과정을 거치며 재평가 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다른 목표를 설정하여 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심리치료의 중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여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대화를 통한 심리치료입니다. 언어를 통한 개입은 가장 기본이 되는 심리치료이며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치료는 구체적인 행동을 교정하거나 생활 습관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많이 활용됩니다. 자폐성 장애나 문제 행동이 심하여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됩니다. 인지재활치료는 발달장애 아동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실행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하거나 더 이상 향상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적인 방법을 통해 부족한 지적 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매체 활용 치료는 언어를 통한 치료가 한계에 있을 때, 언어보다 더 효율적인 소통 도구가 있을 때, 이를 활용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이 예이며, 최근에는 드라마, 반려동물, 원예, 숲, 음식 등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치료는 아동의 상황 공유, 가족 내 갈등 해결,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 감소의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우울감 등의 스트레스에도 도움이 되며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치료란 각종 질환 및 사고로 인한 여러 신체적 장애를 물리적인 인자와 치료적 운동 및 자세의 교정 등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진단평가 및 치료를 통한 정상적인 신체 기능의 회복, 건강 증진과 재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치료 및 방법을 말합니다. 물리치료는 환자의 문제점 파악, 환자의 병력 확인, 관찰, 검사 및 측정, 물리치료적 진단, 예후 예측, 장단기 목표 설정, 물리치료 중재 계획, 물리치료 실시, 목표 달성 정도 판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물리적 인자 치료는 전기치료, 광선치료 및 수치료 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운동치료는 기능을 증가시키고 일상생활의 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치료적 운동입니다. 영유아에게 주요 사용되는 운동치료의 종류에는 다음의 5가지가 있습니다. 협응운동은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동작을 반복하여 시각과 촉각, 고유수용성 감각 등의 운동 능력을 증진시킵니다.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은 대각선과 나선상의 운동 패턴을 이용하여 고유수용기, 촉각, 시각, 청각을 자극하고 신경계 질환과 근육뼈대계 질환에 모두 사용됩니다. 루드 접근법은 감각운동 자극을 이용하여 특정한 운동 반응을 유발하여 치료에 이용합니다. 자극의 도구로는 브러쉬, 진동, 얼음, 고무밴드, 둥근 봉, 블록 등 다양한 기구를 사용합니다. 보바스 접근법은 비정상적인 자세, 운동 패턴을 억제시키고 정상적인 자세, 운동 패턴을 유도하여 활동 수행력을 촉진시킵니다. 보이타 접근법은 아동의 신체에 운동을 유발하는 6개의 주반사 유발대와 5개의 보조반사 유발대, 총 11개의 유발대를 손으로 압력을 가함으로써 반사적 기기와 반사적 뒤집기를 일으켜 다른 동작을 발생하게 합니다. 수중 물리치료는 물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혈액과 림프 순환이 증가됨으로써 심박수를 상승시키고 붓기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체중 부하가 부족한 환자에게 부력을 통해 최소한의 근육 수축으로 가벼운 근력 강화와 보행 훈련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보다 많은 움직임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고 수중에서 운동 치료를 할 때에 심리학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지역별 치료기관과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치료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흔히 접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작업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육체적인 활동과 정신적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작업치료의 범위는 장애로 일상적인 활동 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수준에 맞게 과제를 변경시켜 적용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또한 개인이 의미를 두는 작업을 되찾아주고 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치료는 의뢰, 선발, 평가, 중재, 재평가의 과정을 거칩니다. 작업치료 중에서 인지치료의 방법은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0에서 2세의 영아기에는 물건을 추적해서 찾는 대상 영속성, 간단한 장난감 조작을 통한 인과관계 습득, 단어 모방, 문제 해결, 친숙한 게임이나 일상에서의 주의 집중과 기억, 개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합니다. 2에서 6세의 유아기에는 언어 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인지발달 치료에 언어와 이미지를 이용합니다. 블록 쌓기와 퍼즐 구성하기 등의 시지각을 촉진하는 치료나 물건 분류하기, 단어나 문장 따라 말하기, 소꿉놀이, 인형놀이 등을 통해 인지발달을 촉진합니다. 그 외에 공간관계, 크기, 양, 유사성과 차이성, 분류, 순서, 매칭하기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지도합니다. 7에서 11세의 아동기에는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자기관리나 자기점검, 자기결정 능력을 강화합니다. 주의집중, 기억, 사고력 증진을 강화. 감각통합장애를 갖는 아동들은 주의산만, 과잉행동, 언어지연, 조직화된 행동 부족 등의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고 읽기, 쓰기나 놀이에 어려움을 보이며 낯선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감각통합치료는 주로 전정감각, 고유감각, 촉각 자극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됩니다. 치료는 최소 일주일에 2번, 45분에서 60분 동안 이루어지며 2년 동안 치료 과정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아동에게 필요한 활동을 조절하고 보조적인 기기들을 적용해 아동의 수행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퍼즐 조각을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퍼즐 조각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자석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아동과 보조기기는 단순한 기능의 지연이나 장애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영역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을 확대시키는 장치를 사용하면 언어와 사회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고 나아가 휠체어를 탄 아동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문의 폭이나 경사로, 높이 조절 책상, 반배치 등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발달적 접근은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이 일반적으로 예상이 되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세에 걷고 2세에 대소변 가리기를 시작하는 등 연령별로 수직적 발달의 특성과 특정 연령대에서 보이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 모두의 균형이 잡힌 발달을 보이는 수평적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발달 접근 치료는 아동이 발달 지체를 보이는 영역을 확인하고 부족한 단계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옮겨가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작업치료는 의사의 의뢰에 의해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병원, 의료기관, 복지관 및 일부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접속 후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더 알아보기. 장애와 관련된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아동의 상태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약물 치료 기간을 설정하므로
무작정 평생 약을 복용하지는 않습니다. 목표 증상에 대한 약물을 선택하고 정해진 용량에 따라 지속적으로 복용해서 효과가 있는 경우에 생기는 고민 중 하나는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처럼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아동의 상태와 약물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물 치료의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약물 치료의 기간을 정하게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집중력 강화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약물 치료의 종결을 고려해 보게 됩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약물 치료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발달장애에 동반되는 증상 및 문제행동 등의 치료를 위한 약물은 집중력 강화제,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등이 있습니다. 집중력 강화제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증상들에는 과잉행동, 충동성, 부주의함 등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주로 학령 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특수교육과 재활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잉행동, 부주의함의 증상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력 강화제는 과잉행동, 충동성을 줄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식욕의 감소, 수면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항우울제 치료가 고려되는 증상으로는 강박행동과 반복행동, 우울감, 짜증, 초조, 불안 및 공포 등입니다. 강박적인 행동과 사고는 세로토닌 신경 전달 체계의 이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약물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실제 발달장애 아동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의 하나이며 상동행동, 공격적인 행동, 자해행동 등의 행동 문제, 짜증, 산만한 행동, 기분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해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식약청과 미국 FDA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약들이니까요. 그런데 왜 항정신병 약물로 불리울까요? 그것은 리스페리돈과 아빌리파이 같은 약들이 처음에는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쓰여진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어치료 목표는 어떻게 정할까요? 언어치료사는 아동의 말, 언어 문제 중에 가장 먼저 치료를 해야 하는 언어 영역을 중심으로 목표를 작성합니다. 말과 언어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에 많은 부모님들이 발음이 더 우선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좋음 치료를 위해서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고 선생님처럼 해봐와 같은 치료사의 지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를 우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장단기 치료 계획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6개월이나 1년의 치료 기간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합니다. 아동의 언어 평가가 끝난 후 치료사와의 면담에서 평가 결과를 받고 이후 치료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치료 목표에 대해 부모님과 치료사가 잘 협의하여 가정과 치료실에서 일관된 치료 목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어 치료 시 엄마와의 분리가 꼭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언어 치료는 치료사와 아동의 1:1 치료로 이루어지지만 엄마와의 분리가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동이 부모와 분리가 어렵거나 따로 부모 교육을 할 시간이 없는 경우 치료사와 아동 1:1 치료를 부모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치료사가 사용하는 언어 촉진 기술을 관찰하고 때로는 아동이 해야 할 반응을 시범 보이는 협조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함께할 경우 아동이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어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에 잘 참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 엄마와의 분리 문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작업치료 기관 선택 시 무엇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작업치료는 의사의 의뢰에 의해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병원, 의료기관, 복지관 및 일부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접근성입니다.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얼마나 쉽고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아동과 보호자가 치료 서비스를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받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둘째,
환자와 치료사와의 관계입니다. 환자와 치료사와의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는 환자와 치료사와의 관계가 협력적 관계일 때 치료적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및 공감 형성 능력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쾌적성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치료실은 병원의 지하나 좁은 공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쾌적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의료비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후에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는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가 적절했는지, 과잉 진료나 치료가 없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용 대비 만족스러운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격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장애아동 관련 치료 서비스는 병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일반 사설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즉 대학을 졸업하고 취득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인지, 단기간에 취득한 자격증인지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지원 영역에는 진단 및 재활치료 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의료 접근, 재활치료 및 치료 연계가 포함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아이의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어 치료는 아이의 말이 늦다고 진단되는 순간 즉시 실시합니다. 재활치료의 종류에는 언어치료, 심리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